소설가로 산다는 것. 내가 돌아온 곳 한창원. 겨울밤이 길다. 요즘은 밤이 세상의 주인이다. 한번 밀려온 어둠의 장막은 쉬 물러가지 않고 갔다 하더라도 서둘러 돌아와 바다가 보이는 산중턱, 내 거처를 감싸 안아오곤 한다. 나는 새벽 담배 태우며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별도 꽁꽁 얼어붙어 빗자루질이라도 하면 똑 떨어질 것만 같다. 그나마 동지 지나고부터 하루에 쌀 한 톨씩 밤이 짧아지고 있는 중이다. 내가 빌려 사는 곳은 오래전에 오렌지 농장을 했던 곳이다. 시부모와 며느리가 10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며 맨 땅에 삽질러 돌멩이 캐고 캔 것으로 담을 쌓으며 만들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중노동에 우라가 덧대어 세상을 버렸다. 오렌지 나무는 잡목처럼 변했고 열매는 새의 먹이가 되었다. 돌담만 넝쿨과 이끼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들의 수고가 폐허로 변한 이곳에서 나는 밥을 끓이고 자판 두들기고 낚시 채비를 만든다. 며칠 전 환갑을 앞둔 여인이 하나 등대에 가는 길에 내 거처에 들렀다. 평소 안면이 있던 나는 차를 세웠다. 그녀는 서울내기로 4년 전 이곳 출신의 사내를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들어왔다. 오래전에 앓은 천식과 낯선 곳에 대한 막연한 동경, 순박한 사내의 심성이 그녀를 이곳에 오게 했다. 오던 날 파도가 높아 잔뜩 멀미를 했다. 다시는 배를 타지 못할 것 같아 선착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내는 날마다 리어카로 우물물 길어 목욕물 데워줄 정도로 그녀를 아꼈고 천식 증세 또한 맑은 공기 덕분에 좋아졌다. 그런데 여인네는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섬을 떠나야 할 것 같다며 차보다는 술을 한 잔 달라고 했다. 나는 술을 내왔고 그녀는 한 잔 마셨다. 잡는 손 뿌리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맞아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우리 아저씨보다 아버님이 더 걸려요. 아까도 내 손을 붙잡고. 아가 제발 나가지 말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외로움이 가장 괴롭더라. 너 나가버리면 우리 아들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눈물은 떠나려는 이를 붙드는 최고의 하소연이기는 하다. 그 어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곳 최고의 낚시꾼이었다. 오로지 낚시만으로 돈을 벌었다. 어느 물때 어떤 장소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 훤했다. 때문에 한 곳에서 5분 이상 낚시를 하지 않았다. 그가 배를 몰고 나가면 고기 살 사람이 아예 돈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원하는 만큼 낚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미 떠난 자의 눈빛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 붙잡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노인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녀는 술 한 잔을 다시 넣으며 도리지를 쳤다. 나는 가 계실 곳은 있으신가요? 물었고 친구 집에 당분간 있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는 답을 들었다. 천식이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시게요? 마음이 떠나니 몸은 걱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울었다. 눈물은 거절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 비로소 날이 밝아온다. 새도 온다. 요즘 들어 집바꾸리가 시끄럽다. 이 녀석이 설치고부터 동박새가 울질 않는다. 나는 몇 병 자신의 영토를 둘러보는 가난한 왕처럼 길을 나선다. 해장죽 숲이 끝나면 동백나무 숲이다. 바닥에 동백꽃이 마구 떨어져 있다. 자신을 버린 나뭇가지를 붉게 올려다보고 있는 그것들 넘어 마을로 내려간다. 그녀는 아침배를 타고 갔다고 한다. 선착장에는 홀로 남은 사내만이 무거운 눈으로 바다를 향해 담배를 피우고 있고 늙은 아비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전설적인 낚시꾼도 아들에게는 외로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말았다. 이곳은 바다 가운데 섬이다. 섬은 태생적인 유전자 없이는 살기가 수월치 않다. 도시의 삶에 넌더리가 나 탈출하듯 찾아온 여행객도 며칠을 견뎌내지 못한다. 첫날은 환호를 한다. 보는 것마다 감탄한다. 둘째 날은 감탄했던 풍경들을 배경으로 고즈넉하니 걸어다닌다. 잘하면 마음속 독한 것 하나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셋째 날은 고비가 찾아온다. 언제까지의 사색적인 모습은 점점 옅어지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이곳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수평선이 불편한 것이다. 저 거대한 푸른 평면, 바다가 던지는 거대한 침묵. 그게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눈앞에 펼쳐진 게 괴로운 것이다. 사람들은 지하철과 극장과 술집과 이웃과 말이 풍성한 곳으로 결국 돌아간다. 그녀가 떠난 곳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북서의 절풍이다. 육지의 터미널이 물리적인 이동을 위한 분기점이라면 이곳은 생을 긋는 장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이곳을 떠났고 그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같은 이유로 이곳을 찾아들었다. 오늘 떠난 여자는 이제 다시 서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주민 하나 줄어들어 버린 마을을 가로지르다가 가게 앞에 잠시 오토바이를 채운다. 잡화점인 이곳은 주유소를 겸하고 있다. 창고에서 소주 한 대들이 유리병 하나 들고 나와 붙는다. 휘발유다. 섬은 세상의 축약이다. 이곳 쓰레기차는 경운기이다. 술집과 미장원과 다방이 관공서와 붙어있고 삼치와 갈치 포장하고 운반하느라 부산스러운 업한장이 있다. 고깃배 떠나면 일순 엄습하는 고요가 있다. 학교 하나, 냉동 공장 하나, 중국집 하나, PC방 하나, 직원 한 명의 KT 지소, 마을을 벗어나면 곧바로 갯바위다. 섬마을이 세상의 축소라면 그곳의 축소는 갯바위다. 갈라진 틈에 거북송과 비말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좁다 하면서도 넓은 내륙 한 기퉁이에 바짝 붙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다. 그것을 배경으로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있다. 섬에서는 상징 아닌 게 없다. 그녀가 4년 만에 이곳을 떠나듯 지난 가을 나는 이곳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왜 바다와 섬의 작가가 이렇게 내륙 깊숙한 곳에서 사시나요? 충청도 땅, 산 아래나 시장통에 살고 있는 나를 보고 기자나 독자들이 종종 물어왔던 내용이다. 이동이 마음대로 되든가 어디? 그러나 말하자니 구차해서 내가 준비해놓은 대답은 이거였다. 물소리를 꿈꾸기에는 최적의 장소는 사막입지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주로 내륙에서 썼다. 갈증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법이라서 그런가 막상 바다에 와서는 잘 써지지 않는다. 육지에서는 바다가 그리웠지만 바다로 오면 육지가 아팠다. 그래서 나는 이곳으로 왔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나를 고독과 불편의 고장으로 끌어당기는 것인가? 북서풍은 바다를 하얗게 부숴놓는다. 그녀가 탄 배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금쯤 초도를 거쳐 거듭 북상하고 있을 것이다. 차가운 바람은 옷 속을 파고든다. 어제 오후는 아주 오랜만에 날이 맑았다. 너무 맑아 하늘이 고스란히 반사가 되었다. 방파제에 나가 뱅어돔 3마리와 볼락 2마리를 낚았는데 하늘로 낚시를 던진 적이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 시간에 짐을 싸고 있었을 여인네는 그래서 서둘렀을 것이다. 바람이 정지하는 짧은 순간이 바다가 주는 기회이다. 가려는 사람은 그때 움직여야 한다. 사람 떠난 빈 곳으로 바람은 거듭 불어온다. 눈이 시다. 이 정도면 오후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다. 이제 아침배를 끝으로 한동안 이곳은 유배지가 된다. 당신이 고향에 두고 온 것들 중 무엇이 가장 그리운가? 몇 년 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유학 온 여학생에게 내가 물었다. 흔히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 중에 하나를 들 텐데 서울 생활 3년째라는 그녀는 바람이라고 대답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독한 바람. 너무너무 지겨웠던 그게 가장 그리운 거란다. 허락한다면 고향에서 한 사흘 그 바람만 맞다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리움이란 계절을 기다리는 철새의 침묵과도 같은 것이다. 이 바람이 나에게도 그랬다. 북서풍은 너무 차가워서 몸을 얼게 만든다. 새바람이라고 부르는 동풍은 높은 파도가 일고 초여름에 주로 부는 맞바람. 남풍은 너울과 함께 습기가 몰려온다. 몽골 사막처럼 바다도 바람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바람에 의해 움츠리고 흔들리고
떠밀리고 급기야 죽기도 한다. 그런데 서울로 가는 여인네 훗날 기침 잦아지면 이곳 억센 바람을 그리워하게 될까? 산에 생각할까? 사람들은 햇빛 모이는 곳에 앉거나 서서 새벽에 누가 혹시 어장을 갔는지, 갔다면 얼마나 낚았는지를 서로에게 묻고 있다. 그러다 낯선이라도 지나가면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일제히 바라본다. 정보 교환과 탐색의 자리이다. 길은 마을을 벗어나면 뚜렷해진다. 저만치 고갯마루에 몇 년 전 내가 기거했던 곳이 있다. 귀신 나온다는 폐가에서 나는 2해 동안 정막과의 맞대면을 하며 지냈다. 바람과 달빛이 유일한 방문객이었던 저곳에서 한자 땀을 따듯 장편, 섬, 나는 세상 끝에 산다를 썼다. 당신의 작품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게 있다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있다. 현저히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든 것은 골라낼 수 있어도 특별히 애정 가지는 게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장편은 마음이 아프다. 몸 한 조각을 잘라내 정신의 진물로 반죽한 다음 뭐 하나 빚어놓은 느낌이다. 정막을 맞대면 한다는 것은 혹독한 짓이다. 하여 저곳 정리해 다시 육지로 나간 다음 간혹 이곳을 찾아와도 바라보아지지 않았다. 예전에 형장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라 곧바로 외면하곤 했다.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형장에서 몇백 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현장 노동자가 자신의 10수년 동안 망치질 총량을 어느 날 문득 헤아려 보고는 몸서리를 치는 행위와 소설 쓰기는 비슷하다. 책장에 누워있는 책 속에서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면서 다시 망치를 잡듯 그 다음 소설을 쓴다. 길은 등대 있는 곳까지 이어진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하나가 수평선 따라 지나가고 있다. 가득 실어 건물 하나 통째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곳은 중국으로 가는 바닷길이기도 하다. 현대상선 하이웨이호를 타고 인도양을 건넌 게 벌써 2년 가까워 온다. 부산에서 두바이까지 산만리 항해. 선원생활 포함해서 지금까지 숱한 배를 탔지만 가장 큰 배로 가장 멀리 가본 것이다. 그때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항구와 섬을 지나 거대 인도양 넘어 두바이 항까지 다른 언어, 다른 풍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바라본 풍경이었다. 지금 저 배에서 바라보는 이곳이 그럴 것이다. 하이웨이호는 지금쯤 어디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배를 타고 있는 동안 나는 절대 무욕 상태였다. 아무런 욕심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배는 그저 가고 간 다음 또 갔고 나는 몸과 마음을 얹어 함께 흘러갔다. 끝없는 항해, 배의 자리는 늘 멀고 먼 낯선 항구에 준비되는 법. 스치는 이들과의 잠깐 동안 눈맞춤, 지워진 길을 다시 만들며 그렇게 이동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 배는 바다의 유목민이다. 컨테이너선 지나가는 곳에서 모자반 더미가 떠밀려 온다. 바닷가에서 노인들이 갈기로 그것을 건져내고 있다. 지금은 모자반이 떠밀려 오는 시기다. 예전에 모자반을 캐러 나갔을 때 배가 떼배이다. 컨테이너선이 세계무역과 조선기술의 총알하면 떼배는 국지의 생활이고 선마을 기술의 총력이었다. 제주도에서는 태우라고도 불린다는 이 배는 삼나무 줄줄이 이어 엮어 만드는 것으로 가판과 노젓는 대만 있는 격벽이고 뭐고 하나도 없다. 참모자반은 팔거나 반찬으로 먹었다. 먹지 못하는 개모자반은 밭에 거름으로 변소 뒷닦개로 썼다. 떼배 타고 바다로 나가 삿대로 모자반 줄기를 감아 끌어올려 노젓는 공각만 남기고 포화 상태가 넘을 정도로 실었다. 해초로 된 자그마한 동산 하나가 만들어졌고 무게 때문에 바닥은 점점 내려갔다. 그러니까 배바닥이 바닷속에 잠긴 채 움직이는 것이다. 반쯤 가라앉은 채 가는 배. 돌에 눌린 배추 씨앗처럼. 익사 직전의 상태에서 언어의 싹을 틔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창작하는 이들과 닮았다. 노지를 하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바다에 닿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 배는 낡아간다. 결핍과 상처를 창작의 진료로 삼으라는 말은 맨 처음 누가 했을까?
그 시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자반 무더기를 끌어올렸던 것이 치끝이라는 곳이다. 한겨울 가장 큰 일거리였고 중노동이었다. 모자반은 산란장 역할을 해서 무더기 속에서 노래미, 군소 같은 게 심심찮게 나왔다. 아이들은 그 재미로 덤벼들었고 어른들은 땀 훔치며 무슨 소린가를 하며 웃었다. 8살쯤 나는 그곳에서 처음 낚시를 배웠다. 맨 처음 낚시는 2뼘짜리 막대기에 그만큼의 낚싯줄을 달고 어른이 묶어준 바늘에 고동을 끼워 진대를 낚는 거였다. 치끝에서 동무들과 낚시를 하다 보면 저편으로 노을이 지고 바다는 붉은색에 붉은색이 덧칠을 했다. 내일은 부르던 마지막 아이도 돌아가고 혼자 남아있던 어느 순간 문득 사는 게 슬퍼졌다. 먼 옛날에도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만 같고 먼 훗날에도 이럴 것 같은데 한 100만 년쯤 지난 뒤에 나는 무엇일까?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 다음엔 무엇일까? 내가 사라진 다음에 나는 무엇일까? 가당찮게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뭔가 삶과 죽음의 비위를 살짝 맛보아 버린 것인데 그러고 있는 나를 저 붉은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다보고 있는 듯도 했다. 시안이라는 말은 이종록 시인에게 처음 들었다. 그리고 시안은 한시에나 어울리는 단어로 우리 글에서는 무난히 맞다고 그가 덧붙였을 때 나는 공안을 생각했다. 글 속에서 눈 하나 떠 읽는 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을 허공에 떠서 나는 바라보는 눈으로 여긴 것이다.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고 무언가를 금지시키는 눈.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이곳은 바닷가에 길이 시작되고 끝도 없는 바다에서 마무리된다. 북서풍 사나운 바람이 절벽에 부딪히며 부서진다. 바위가 온다. 여인네 탄 여객선은 나로도 거쳐 여수를 향해 마지막 숨가쁜 질주를 할 것이고 4년 동안 그녀의 남편이었던 사내는 몇 개의 담배꽁초를 더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나갔던 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새벽이면 수평의 세상으로 나갔다가 저녁이면 수직의 집으로 돌아온다. 바다 한가운데 솟은 섬, 그 둘의 교차점이 삶의 현장이다.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가마우지의 생 같은 전복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어선과 작업선을 타며 질통을 메고 아시바를 타며 소설가가 되려고 했었다. 나는 어쩌면 소설가보다는 어부를 직업으로 선택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가난과 외곽을 그리는 소설은 의미를 잃는 시대에서 나는 소설가로 살고 있다. 변방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쓴 소설이 나오면 의뢰 고색스러운 방 하나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체크인 해버리는 게 요즘 풍토이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욕망과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웬만한 책임은 피할 수 있는 소설이 무심코 책 펴보면 만날 수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다. 대중 속의 고독도 사람의 일이라 작가가 그곳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이들 어두운 카페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 개인의 우울이 사회의 비참보다 더 크고 강렬해져 버린 것. 이른바 문학적이다. 그러나 문학을 키우는 것은 비문학적인 것이라고 난 믿고 있다. 파도 더욱 높아가고 바람은 사나워진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제 잡아온 것 중 한둘 선택하여 국을 끓여야 한다. 우연히 나에게 달라붙어 먹고 사는 고양이도 배가 고플 것이다. 내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어쩌면 단순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 일과는 아주 단순하다. 섬의 시스템이 있다. 새벽 기상,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가늠하기, 담배 피우면서 그냥 있기, 원고 쓰기, 가까운 곳으로 국 끓여 밥 먹기, 책 읽기, 산책이나 낚시하기,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기. 그뿐인가? 굳이 갖다 붙이자면 작가는 고향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 때문인가? 옳은 말이긴 하다.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씩 작가는 나오기에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대지의 과거와 현실을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생각과 선택을 그리면 당대 지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거창한 작정으로 왔을까? 그뿐인가? 고향이라서 그랬을까? 그러나 고향은 누구에게나 애와 증이 같은 비율로 뒤섞인 것 아니겠는가?
한쪽이 커지면 덩달아 반대총도 승해지는 그뿐인가. 해가 반사되면 수면은 도금 공장처럼 반짝거렸고 달 뜨면 은색길 하나가 바다에 만들어진다. 그것을 보고 있자면 조금 전까지 했던 생각이 홀연 사라진다. 어쩌면 생각을 없애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 모른다. 함의 여인네는 서울 가는 기차에 몸 실었겠다. 4년 동안 그녀를 감싸고 있었던 바람과 파도와 소금기가 문득 아득한 먼 옛날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기침 좀 잦아들면 불현듯 아주 중요한 것이 막 생각났다는 듯 이곳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육지 생활할 때 그랬듯 울란바토르 출신의 여학생이 그러하듯 소주잔 잡고 앉아 그 사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가 그립구나 할 것이다.